네. 전력 설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력 설비. 야, 이게 사실은 어저께 뭐 너무 너무 얘기를 못 드려갖고 어제 준비 다 했던 내용인데 뭐 대마 관련 주들도 좀 놓치고 제약바이오도 놓쳐가지고 아쉬운데 어쨌든 현대일렉트릭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이 추세된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봐요. 장이 안 좋습니다. 장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물론 HD 현대일렉이라든지 지금 요 최근에 장이 안 좋으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긴가민가 했던 게 이게 추세가 무너진 건가? 아닌가? 그렇지, 다 그런 고민을 했었죠. 그쵸. 화장품주도 그랬고. 네. 화장품주는 추세가 무너지진 않았었어요. 근데 일단 그 이동평균선 상에서의 이제 역별로 진입이 될 만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가 실리콘투가 딱 버텨내는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후발로 막 올라오고 밸류적으로 조금 별로였고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건 다 부러졌습니다. 지금 다 부러졌고 그래도 시장에서의 어떤 대장급이라든지 아니면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살아 있거든요 아직. 그래서 그것도 살짝 살펴볼 수 있으면 얘기를 할 텐데 자 이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1분기 실적 발표가 딱 나왔던 시점 요 날이거든요. 요 날 거래대금 팍 터진 날. 그래서 요렇게 거래가 빡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은 아니죠. 장대 양봉은 아니지만 거래대금이 크게 터진 그 기준봉이 선 요런 시가 부근을 갖다가 이후에 그리고 이제 시가 부근이 여기죠. 요 시가 가격. 요 가격을 이탈시키지 않으면서 주가가 요렇게 우상향 흐름을 그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온 게 요날 보면 거래대금이 뭐 한 7,500억으로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그죠? 요날 기준봉을 요렇게 우리가 잡아놓고 볼 수 있는데 봉의 이 시가와 종가입니다. 시가와 종가. 요날 거래대금이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기준으로 잡아보니까 앞에 제가 요때쯤 아마 그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여기 돌파가 나온 어떤 양봉의 저점 자리, 그러니까 파동의 저점이 되는데 요 가격단을 이탈하게 되면 얘는 추세가 무너지는데 이게 무너질지 아니면 살려줄지를 잘 봐야 되는데 이게 살려내면 관련주들이 다 올라갈 겁니다 했는데 요날 아마 이게 요렇게 땡겨 올리면서 관련주를 싹 다 살려냈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것 때문에 제가 LS 일렉트릭으로 수익을 크게 봤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보시면 이날의 기준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크게 터진 이 기준위를 우리가 요렇게 확장을 해서 보자고요. 요렇게 확장을 해서 보니까 어떤 파동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이런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 구간들이 돌파가 나오고 또 눌림이 나오고 돌파가 나오고 요번에 내려오는데 요 기준 라인이거든요. 여기가 기준 라인이에요. 그래서 요 가격대를 깨게 되면 이거 추세가 좀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저께 이거를 제가 장중에 보고 있을 때는 깼어요. 그래갖고 전력 설비도 이제 못 버티나? 여기도 이제 기간 조정을 좀 거쳐갖고 한 121선쯤 왔다가 다시 한번 돌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뭐 실적이나 장구 수주가 워낙 많으니까 완전 꺾일 거란 생각 안 들었는데 어쨌든 이제 조정이 들어가는구나 했는데 이걸 꼬리를 살짝 달고 올리더니 아침에 시가가 상승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21선까지의 그냥 반등인가? 여기 내려갈 때도 보면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번에도 반등을 한번 주고 시장이 또 반등이 그저께 나왔으니까 뭐 여기서 쌍바닥을 잡든지 아니면 요렇게 뭐 깨지면 내려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적이 다 보셨죠? 1230억인가 40억 정도가 가이던스였습니다. 그런데 실적으로 주가가 튀어서 올라가는 경우는 이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나왔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네요. 뭐 이게 가이던스였는데 예를 들어서 1300억 나왔다. 그럼 주가 이렇게 안 튀었겠죠. 2100억이 나왔습니다. 거의 뭐 더블 수준의 영업이익으로 이렇게 완전한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는 실적 장세, 시장이 상승기에 놓여 있을 때 이럴 때 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도 이거를 역전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는 거는 이렇게 이제 격차가 엄청나게 크게 나올 때 뭐 영업이익률 뭐 3000%, 뭐 1000%, 뭐 눈에 탁 완전히 그냥 그 사람들이 혹하게 만드는 숫자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주가가 크게 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트레이딩 포인트가 된다. 실적 발표 딱 나왔을 때 주가 빡 튀는데 보니까 뭐 기존에 2,130억이었는데 1,100억이 1,200억이었는데 2,100억이 나왔어. 아 그러면 일단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우리가 삼고 어떤 저항을 돌파하거나 이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 거래 대금이 빡 쏴줬을 때 이게 이 1분짜리 캔들 하나에 들어온 돈이 얼마냐? 210억입니다. 그 전에 한번 봐봐요. 이 뭐 거래가 아침에 많이 터졌을 때도 50억, 60억인데 210억 상대적으로 이 종목 내에서 엄청나게 큰 돈이 일순간 실적이 터지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들어온 돈이 200억 들어온 돈이 확 손절을 하면서 빠지는 게 아니라면 단타로 붙어볼만 하다는 거죠. 이 종목이 뭐 쓰레기 잡주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벼운 종목이 아니고 실적이 좋다는 거 다 알고 있고 우상향하고 있었던 이유 뭐 여러분들 다 아니까 200억이 딱 터졌을 때 그때 재빠르게 뭐 뉴스를 탁 체크하고 이게 실적 때문에 가는구나 했다라면 그걸 붙어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게 제가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논리로 사람들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은 다 트레이딩 하는 거고요. 이게 이렇게 올려서 이거를 이렇게 먹는 게 아니면 많이 내려왔으니까 사야지. 시장 빠지고 이거 빠지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없습니다. 61선 왔으니까 사봐야지. 물론 뭐 그런 기준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정말 쉽지 않다. 이 단기 추세가 하락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레이더망에 있었다라면 충분히 이런 식으로 어떤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의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 저항을 돌파하는 시점에서는 붙어볼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근데 예. 하나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전력주 뭐 전선주도 그렇지만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구리 가격의 상승. 네. 그게 뭐 5.2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4.15 거의 1달러 한 20% 가까이 폭락을 했잖아요. 네네.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과거 2차 전지의 리튬 가격 하락 이거와 함께 무너졌던 어떤 그 흐름 이런 거하고 비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구리 가격은 그냥 이번에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어떤 하나의 포인트로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시장이 상승기로 접어들 때는 자산 가격이 다 올라갑니다. 네. 한마디로 지난번에 2020년도에 팬데믹 이후에 유동성 장세가 왔을 때 보면요. 그때도 광물 가격이든 뭐든 다 올라갔었거든요. 그런 형태의 어떤 시장이 이번 상승기에 올라온 형태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것도 결국은 미국 경기가 괜찮고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글로벌 경기가 괜찮아지게 됐을 때 구리에 대한 어떤 수요, 그 다음에 현재 있는 구리 광산들, 글로벌적으로 있는 광산들 굉장히 오래된 구간이고 이건 굉장히 자연 환경을 많이 파괴를 하기 때문에 신규로 개발을 해도 10년에서 3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뭐 지금 새로운 광산들을 막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수요가 그러니까 공급 자체가 폭발적으로 막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일시적인 조정 이후엔 다시 살아난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전선주들은 구리 가격에 좀 영향을 많이 받죠. 하지만 전력 설비는 좀 그런 게 덜하다. 그래서 일단 이 전력 설비 쪽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는 추세를 살려놨다라는 부분이지 이게 과연 어제 그 급등에 따른 연속성이 있을 것인가. 근데 뉴스를 늦게 접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후에 났기 때문에. 그렇지. 뭐 저녁에 봤다든지 그 다음날 뭐 그날 저녁에 뉴스에서 봤다든지 그러면 어느 정도의 연속성은 어느 정도의 그 시세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신고가로 계속 치고 갈지는 지켜봐야 되는 문제고 지금까지 쭉 흐름을 보면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왔습니다. 급하게 붙어가지고 이거를 할 필요는 없어요. 급하게 올라가면 안 한다 생각하면 위에서 물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요번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신고가 나왔죠? 네. 그러면 우리의 마인드는 싸게 요거 또 내려오면 사부자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고 저항자리 돌파한 구간 우리 박스권 이거 공부 많이 했습니다. 박스권 돌파한 자리를 눌리는 시점에 매수를 해서 반등 나올 때 파는 전략도 노려볼 수 있지 않나. 뭐 치고 가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뭐 우크라이나 재건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체크를 해봤는데 이번 주에 보실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의료 AI 쪽이라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군들이 바로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로 들으셔도 뭐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런 섹터가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의료 AI 관련주들이 작년에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또 오랫동안 소외가 되다가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좀 자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뷰노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있었고요. 뭐 AI로 신약 개발 비용 기간 단축을 할 수 있다. 5년간 348억을 지원하겠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왔죠. 이건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전반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의료 AI 시장의 규모와 추이 및 전망치인데 연간 40% 정도가 성장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이게 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오차도 당연히 있을 텐데 제가 여러 기관들의 데이터를 봤는데 연간 거의 40% 정도는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매년 40% 성장한다라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성장성을 본다라고 한다면 의료 AI가 메리트가 있다라는 부분, 국내에서도 의료 AI 시장 규모가 45% 정도 성장을 한다라는 이런 추이 및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이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붙고 있죠. 저도 이제 우리 방송 나와가지고 리가켄바이오라든지 임상에 대한 리스크를 좀 가져가기 싫다라고 한다면 바이넥스 같은 기업들을 매매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 시장에서 이 제약바이오 쪽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퓨처케미라든지 그리고 또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이 방사성 의약품 쪽으로 많이 엮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섹터별로 가지고서 이제 제약바이오의 이런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빠르게 선순환이 되고 있는데 그 선순환되고 있는 제약바이오에서 파생되어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지금 이 의료 AI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AI라는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면서 반도체도 많이 움직였고요.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자금이 많이 들어왔는데 결국에는 이 AI 쪽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라고 한다면 AI를 이용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어디일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물론 이 의료 AI가 약간 양날의 검인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건강과 관련되어 있고 안전과 목숨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 국가에서는 의료 AI의 성장이 좀 더뎌지게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시장의 트렌드, 제약바이오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어쨌든 건강 쪽에 대한 모멘텀은 양날의 검인 것처럼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의료 AI 쪽이 제약바이오에 이어서 성장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AI를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이 계속해서 R&D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임상 단계별로 기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기간 같은 경우도 10년 정도가 걸린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AI를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시간도 단축이 될 수가 있고요. 비용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I를 통해서 우리가 부가가치를 만들어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 의료 AI 쪽이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성증권에서 나왔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인데 제가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본다면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만 우리 시장에서 자금이 좀 들어왔는데 앞으로 우리가 좀 그래도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려보자면 제가 우리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하반기에는 성장주 쪽으로 자금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물론 트럼프가 피격을 당하면서 트럼프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로 자금이 옮겨갔고 어느 정도의 수급이 꼬인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성장주 쪽으로 자금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전 지금 의료 AI 쪽 같은 경우도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루닉과 뷰노 그리고 뭐 JLK라든지 딥노이드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지금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게 기업들이 실적을 놓고 본다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종목군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차트로 설명을 한 번 더 드려보자면 일단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루닛이 가장 큽니다. 루닛이라는 기업이 이제 올해 볼파라를 인수를 하면서 볼파라 헬스케어라는 기업이 있어요. 요 헬스케어를 일단 인수를 하면서 뭐 1억 2천
1000개 정도의 데이터를 이제 확보를 했고 매년 또 2000개 정도의 데이터가 확보가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인수가 마무리된 게 2024년도 5월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는 것은 올해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실적이 아니라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루닛이 가장 큰 기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최근 시장에서의 주가 흐름을 놓고 본다면 JLK라는 기업이나 뷰노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 기업 다 현재의 재무제표를 본다라고 한다면 재무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올해 흑자 전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JLK라든지 뷰노를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JLK 같은 경우는 뇌졸중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학술지에 게재된 내용을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뇌졸중 AI 관련되어 있는 솔루션 정확도가 10년차 전문의 수준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매출로 연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메리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세계에서 가장 많은 뇌졸중과 관련되어 있는 진단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JLK 같은 경우 얼마 전에 뭐 유상증자라든지 증자 쪽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나 홍보 쪽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IR 팀에서 좀 이제 주식을 오랫동안 매매했던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가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이 IR 담당자가 주가에 대해서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기업들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와 반대로 JLK는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매출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또 뷰노가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디카스 쪽에서 매출이 우리나라에서 일단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6월달 기준으로 우리나라 병원 중에서 92개 정도가 이 디카스를 도입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연말까지 150개까지 늘린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한 개 분기당 한 개의 병원에서 약 6천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온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가 되면 이 딥카스만 가지고도 이제 매출이 안정적으로 약 90억 정도가 찍힌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이 딥카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내년에 FDA 승인을 노려보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딥카스 말고 딥브레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 뇌질환 위험도에 대한 측정을 하고 있는 것이 작년에 미국에서 이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료 AI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제가 가끔씩 이제 미용기기 쪽과 구분을 하면서 미용기기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홈 뷰티 디바이스 관련돼서도 이제 모멘텀들이 좀 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용기기 쪽도 봐야 되는데 제가 갑자기 딴소리 하고 있는데 미용기기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이 잘 나오는데 네. 의료 AI 같은 경우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 대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보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많이 드려왔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의료 AI 이번 주 들어와서 자금이 좀 붙으니까 저는 좀 이제 우리 시장에서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의료 AI 쪽이나 초전도체 쪽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 기업들이 재무제표가 엄청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아까 전에 PPT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데에는 여러 가지 명분이 있는데 최근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에 기반으로 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실적 찐이다 보니까. 다만 우리가 이제 변동성을 노려본다라고 한다면 테마나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 주에 이제 새롭게 포착된 것이 저는 요 의료 AI 쪽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의료 AI 쪽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언급을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 뷰노부터 시작해서 의료 AI 쪽도 참 각광을 작년에 받다가 그다음에 이제 지금 주가가 빠지면서 많은 분들이 또 힘들어하고 있는데 다시 또 이렇게 반등할 수 있는 네. 기회가 왔다고 하니까 하여튼 잘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이게 어쨌든 테마성과 이슈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실적적인 부분이 개선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지수 자체가 강하게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굉장히 부재하거든요. 이럴 때는 자금이 어떻게 보면 또 작은 쪽으로 많이 몰리기 때문에 저는 매매의 관점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